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노동법 1차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풀이 강의에 좀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 OT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 푸시고 해설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강의 계획서에 여러분들 챙겨주셔야 될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서. 근데 그 기본서는 어떤 강사님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제 교재인 이 가제본 교재를 아마 받으셨을 거고,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구입하신 책이 있을 겁니다. 어떤 책이라도 갖고 오시면 되고, 근데 나는 책 말고 그냥 조문을 갖고 오겠다 그러셔도 됩니다. 조문을 우리가 시험 문제가 한 6대4 정도 나와요. 6대4가 무슨 말이냐면 조문에서 60%, 그 다음에 판례에서 40%. 근데 판례는 의미가 뭔지 알면 쉽게 맞춥니다. 근데 조문은 완벽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뉘앙스를 제대로 암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문이 있는 내용으로 갖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준비물 말씀드렸고, 다음 두 번째로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프린트를 두 가지 받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프린트가 문제만 나와 있는 거 받으셨죠? 이렇게 얇은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린트가 이렇게 좀 두꺼운 게 있죠. 여기 표지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여기 있는 얇은 내용이 문제예요. 오늘 진도 나갈 문제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요거는 기출 문제가 일단 베이스고, 플러스로 이제 기출 변형이 조금 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노동법은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 기출문제 이미 출제된 건데 왜 그걸 공부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문제 한번 출제해 보시면 느낄 겁니다. 이 법학이라는 게 해석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 출제하면 오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미 정립되어 있는 이론, 정립되어 있는 해석대로 가야 되는데, 그 해석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 표현을 조금 바꾸고, 아니면 A를 물어봤던 것을 다음번엔 B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향만 달리할 뿐이지 실제로는 기출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기출문제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오지선다 문제 풀 때 보면요, 5개 지문 중에 한 2가지는 알아요. 근데 3개의 지문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답은 맞췄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나머지 문제들 다 읽어봅니까? 안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건 맞춤 문제.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틀렸다는 건 내가 발견했고, 요거는 내가 맞췄다 하면은 그 문제는 여러분 아는 문제라고 넘겨버려요. 근데 이런 걸 변형하는 거예요. 전에는 오답이었던 게 다음번에 정답이 되는 거고, 다음번에는 그 정답 지문이 또 변형을 해가지고 오답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함부로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의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이 부분을 바꿔냈구나 하는 것들을 눈치챌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벼이 넘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기출문제는 제가 5개년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5개년치 안에서 출제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 이전 거라도 또는 변형을 해서라도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모든 주제를 일단 건들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드리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푸실 건데, 근데 저 혼자 풀면은 여러분들 되게 재미가 없죠. 학창시절 떠올려 보시면 뭐 수학 시간이다,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잘 푸는구나 하지, 그게 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험 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보고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던 문제, 그리고 틀려봤던 문제를 바로 해설을 들어야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어떤 지점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일단 처음에는 15분씩 문제 풀이를 드릴 거예요. 그럼 15분 이제 문제 풀고 나면 바로 15분 동안 풀었던 것을 해설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15분을 드릴까 10분 드릴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15분 한번 드려볼게요. 드려보고 생각보다 푸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나중에는 10분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푸시고 시간 되면 제가 바로 해설하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자료, 요 문제풀이 돼 있는 이 프린트 있죠. 요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 있죠. 거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해설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펼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문제를 꼭 여러분 스스로 푸셔야 되고 스스로 안 풀리면 책을 찾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설지를 먼저 보지는 말자. 해설지 보는 순간 그냥 답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해설지 보고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남한테 의존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해설지는 제가 정리한 거지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풀 때는 답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변형이 일어나면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해설지는 강의 중에 제가 같이 보자 하면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프린트는 두 가지가 나갈 거다. 요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할 거고 우리의 강의는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진도별 문제풀이입니다. 자, 진도별 문제풀이는 뭐냐면은 교재에 있었던 노1, 노2 순서대로 쭉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은 문제가 3번, 4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제 끝나고 다음 주제 넘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은 한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전범위 물어보면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 잘 풀었다, 오늘 맞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한 달 지난 다음에 보면 맞출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도별 문제풀이는 오늘 푸신 것을 누적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 누적 복습이라면 오늘 복습했죠? 다음에 금요일에 우리 강의가 있죠. 금요일에 문제 푸셨을 때 다시 또 수요일 거 또 복습하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누적해서 가셔야 나중에 모든 전범위에 대해서 문제 출제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문제는 제가 오늘은 30문제 들고 왔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얼마나 잘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OT였고요. OT상 이제 뭐 들어보니까 이것만 잘하면은 잘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만의 또 상상인가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진도에서는 노1, 노2인데 그 중에서 제가 기타 법령 부분은 제외를 할 겁니다. 기타 법령은 언제 할 거냐면은 이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그 특강이 부속법령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때 깊이 있게 다룰 거다. 요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본 이론 때도 나중에 특강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특강 때 들으시면 되겠고 왜 갑자기 진도를 넘기느냐 이런 것들은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OT 다 끝났으니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고요. 촬영은 부담스러우실 거니까 촬영 끄고 질문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제 문제 푸시고 해설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 칠판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헌법상 근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은 1번 지문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헌법 제32조에서는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민이라 되어 있는 거 맞지요. 다음 두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뭐 의무하고 권리하고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좋은 거는 자, 근로조건의 기준이 뭡니까?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이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얘기입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뭘 얘기하냐? 일주 열심히 일했다 하루 휴일 줘라. 그 다음에 연차휴가 1년에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 이상 휴가 줘라. 그 다음에 4시간 일했으면 30분 쉬게 해줘라. 이런 것들이 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 존엄성이란 단어하고 어울리고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법률로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8시간 내내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일을 8시간 내내 쉬지 않고 해라. 죽습니다, 사람. 제가 공장에 예전에 알바를 뛰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 12시간 일을 시켰어요. 한 30분 정도 빵 주고 진짜 그 콘크리트 바닥 딱 나와가지고 잔디밭을 봤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니까 그렇게 살았지 과연 1년 내내 3년 내내 뭐 이렇게 살았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근로기준법의 힘을 느꼈어요.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게 해줘야 된다. 일주일 일했으면 하루는 쉬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근한다고 제가 3개월 내내 한번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토일 없이. 진짜 사람이 이게 진짜 기계가 되는 느낌이고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중노동에 시달려 보면 이거 정말 귀중한 문구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로조건 기준, 근로기준법 이거는 법률로 정한다. 맞는 지문.
자, 세 번째 갑니다.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 근로의 권리에 도출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판례가 있는 부분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결론은 일단 요거는 오답입니다. 자,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자, 배경이 됐던 사건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배경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설립이 됐었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존립 근거가 됐던 법률을 없애버려요. 이건 좀 그림을 그려보면 자, A라는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요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법률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B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던 사무들을 B에서 가져가. 이렇게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업무는 다 이관되고 뭐 채권 채무관계 이런 것들은 다 이관되는데 근로자들은 다 이관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A 기관에 있었던 근로자가 이 업무도 다 가져갔고 재산도 다 가져갔고 다 가져갔으면 근로자도 데려가야지 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게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결론은 헌법 제32조에서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당이 됐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고용이 승계될 줄 알았는데 고용 승계가 되지 않고 신규 채용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 당연 종료로서 근로관계 끝난다 이렇게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 헌법에서 당신의 직장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당신은 해고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판례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기억해도 좋지만 우린 객관식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편으로 이해해 두시고 이런 내용 나오면 이건 오답이다 이렇게 바로 인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헌법에서 당신의 직장을 존속시켜줘야 된다. 이런 기본권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사회경제 방법. 좋은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에요. 헌법에 있어요. 그다음에 근로자 고용 증진.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적정임금 보장 보이시죠? 적정임금 보장은 맞습니다. 이거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기본 이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었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법에서 시행해라라고 했죠. 근데 적정임금은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적정임금은 얼마죠? 저는 1억이요. 그 정도는 해야 뭐 쇼핑도 좀 하고 뭐 집도 좀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적정임금은 200 정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적정임금은 보장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저임금으로 많이 바꿔내니까 최저임금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하기 위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겁니다. 적정임금은 보장해줘라라고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내려가시고요.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군경,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투사 이런 분들, 그러면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독립투사하셨던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후손들 떠올려 보십시오.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부모님 없고 힘들게 살아오셨죠. 근데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 좀 채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회사에 인사팀 가보시면요, 보훈처에서 이런 공문 막 날라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네 주변에 있는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채용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국가유공자 채용 많이 하잖아요. 표창도 해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표창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가유공자 채용 많이 하시면 표창도 받고 뭐 장애인도 많이 채용하면 표창도 받지만은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챙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는 기회라고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게 보이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문들 다 바꿔내는 게 문제 푸시면서 느껴지셨죠? 보니까 거의 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이 내용을 좀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우연찮게 이번에 맞췄잖아요. 근데 나중에 풀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문장을 보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찍을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답만 찾는 그 연습들이 너무 잘 돼 있죠. 초중고를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지선다 중에 두 개 중에 아리까리 하면은 어쨌든 하나 제끼고 해서 정답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시험장 가서 아 요번에 어려웠어요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문장들을 또 바꿔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야 여기서는 답을 잘 찾죠. 왜냐하면 외웠으니까. 근데 시험장 갔을 때는 여러분 실력이 축적되지 않았으면은 그 어려웠던 문장 두 개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아슬하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서 떨어졌다는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고, 제대로 기출 문제를 파겠다면 합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게 불편하군요. 전자칠판일 때는 그냥 탁 누르면 끝났는데 이건 제가 지워야 되고 제가 넘겨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칠판에 안 그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 하니까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되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제가 정답 표기한 거 보셨죠?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정답 3번. 다음에 2번 문제. 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헌법 32조죠. 헌법 제32조는 노원에서 나와요. 헌법 제33조는 노2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원에 있는 헌법 제32조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고, 이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최저임금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 조건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서, 현재도 최저임금법 있죠. 이렇게 해서 시행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헌법에 있는 문구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일단 여자. 뭔데 헌법에서 여자라 표현했을까? 좀 과감한 표현이죠. 요즘에 뭐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고 돼 있으면 헌법이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어.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에는 여자라고 돼 있고 여성이라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도 뭐 차별이 이슈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차별이 심했겠죠. 그래서 차별에 대해서 보호해줄게, 차별하지 마, 이런 내용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국가는 근로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의 권리라고 돼 있는데, 근로의 권리란 뭡니까? 근로자들이 받는 거죠. 근로자들이 받는 거는 누가 보장해 주죠? 사용자가 보장해 주죠. 아까 근로자의 근로 기준은 어디에 정한돼 있죠? 근로기준법으로 정한돼 있죠. 앞에 문제 기억나시죠? 자, 앞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 있죠. 여기 2번 동그라미가 1번 문제, 2번 동그라미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다 했죠. 이게 근로자의 권리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3번 지문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의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헌법에 있는 내용을 아냐 모르냐 싸움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 좋은 거 안 좋은 거 따라가다 보면 틀린다는 겁니다. 3번은 민주주의 원칙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된다? 의무 생각해야 된다. 왜? 의무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근로의 의무는 뭡니까?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해야 되는 건데 법에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나라를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공산주의는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지고, 노동을 안 하는 사람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의 일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의 의무는 있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나왔다, 뭐라고요? 의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3번 지문입니다. 권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갑니다.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자와 연소자에 대해서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시고, 자, 5번 동그라미 가시면 국가유공자, 상인공경, 전물공경, 유가족,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 근로기회 보호받는다. 앞서 보셨던 지문 반복되고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5번 지문은 두 번에 걸쳐서 배웠으니까 외워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번 이거 옛날에 그 문제 나왔을 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읽어보면 완벽한 문장 아닙니까? 그렇지, 권리는 법률에 정해야지. 뭐가 흠잡을 게 없는데 하다 보니까 여자,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답은 3번 봤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1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근로의 권리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죠. 예, 맞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국민. 예, 헌법 제32조는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오답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백수들이 많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국민이 의무를 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상으로는 권리와 의무가 다 부여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의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어떤 것들을 안 해줄게.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실업급여 같은 거. 실업급여 같은 것도 구직활동 해야만 받을 수 있지 근로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실업급여 안 주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뭔가 혜택을 안 주는 형태로 가고 있지 우리가 근로 안 했어? 감옥 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에 대한 실현은 사회마다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질문 갑니다. 여자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받는다. 이제 좀 적응되죠. 여자라 돼 있다, 헌법에 돼 있다 했고, 자 연소자도 또 특별한 보호받는다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신체 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문장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 이런 얘기고 있는 것도 아시죠? 최근에 또 지하철에 또 투쟁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권의식이 높으신 분들은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의 물은 뭐냐면 헌법에 있냐를 물어봤어요. 헌법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헌법은 여자 연소자 아까 보셨던 자, 앞선 지문에 있던 요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 여기에 대해서 명시돼 있지 이렇게 신체장애자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X가 되고요. 다음 네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또 났죠. 근로기준법 법률로 정한다 맞는 표현이 됐죠. 다음 다섯 번째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시행하여야 된다. 예. 최저임금제니까 시행해야 되죠. 적정임금은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은 법률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푸시니까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헌법 얘기는 나올 때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참 좋은 문장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헌법에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 법이 어떻게 돼 있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좋은 문장 고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4번에 이제 옳은 거 모두 골라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부터 가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예, 근로기준법 얘기죠. 기준, 법률 맞는 것이고요. 다음 니은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증진시켜라 맞는 표현이고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을 해라. 최저임금은 노력할 게 아니죠. 최저임금 법을 만들어서 강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노력이 틀린 지문이 되죠. 다음 세 번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좋은 얘기인데 헌법에 있냐 이거죠. 헌법은 앞선 지문에서 뭐라 했죠? 여자는 차별하지 마, 보호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명시된 내용이잖아요. 명시된 내용.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자의 연소자의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의 해석이 결과적으로 이 지문에 있는 복지 증진 권익 향상 위해 노력한다.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뭐라고요?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랬죠. 그래서 해석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디귿과 같은 지문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다음 리를 갑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죠. 자, 의무. 의무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했죠. 예,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 2번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답 보셨고요. 다음 5번 넘어갑니다. 자, 헌법상 근로의 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법인은 헌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헌법에는 국민이 근로의 권리 주체, 국민의 의무 주체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예, 이게 틀린 지문이 되고요. 다음에 2번 갑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맞는 표현이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얘기죠. 맞는 표현. 세 번째,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건 헌법 제32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표현이고.
네 번째,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근로 의무를 이행해라. 일단 여러분 기회부여받는 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은 너무 쉽게 나왔던 게, 자, 국가유공을 했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했어요. 상위공경이에요. 일하다 다쳤어요. 그랬는데 또 일을 하래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그럼 혹사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받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차별받지 않는다. 반복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마, 보호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법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법인이 틀렸다는 의미로서 제가 X 친 거지, 이 질문 전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편이죠. 이때 쓰면은 이게 틀린 지문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느냐? 정답은 옳지 않은 것 4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헌법 제 32조가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6번부터는 법에 대한 연역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면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6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노동법 연역이고요. 1번,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근로자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재헌헌법에는 특이하게 근로 3권이 다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다 명시되어 있었다. 단결권 규정 없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있었고요.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했다라고 돼 있죠. 유명합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단결권이 보장된 거 아니냐, 거기가 명시되어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미국은 1935년 와그너법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라고 돼 있죠. 와그너법은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시행됐었죠. 그래서 이거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요,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1953년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주 빠른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에도 노동위원회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노동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해고 사건 다뤄주고 부당 노동행위, 노동조합 상대로 하는 뭐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이런 사건 다뤄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노동위원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제도는 과거 노조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라고 돼 있죠. 자, 현재는 어디 있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노동법 2에서 배우는 기타 법령,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은 별도법에 빠져 있는데 옛날에는 노조법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건 잠시 짚고 넘어가면, 노동조합은 뭐 하는 데냐?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죠. 노사협의회는 뭐 하는 것이냐? 투쟁하는 것은 아닌데 근로자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사용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뭐 의결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거칩니다. 외형상 보면은 노동조합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큰 차이가 있다면은 노사협의회는 쟁행위를 못해요. 노동조합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하고 성격이 달라요. 근데 옛날엔 특이하게 노동조합법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상식을 파고드는 겁니다. 연역 공부하지 않고 그냥 노사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다르다, 둘은 섞일 수가 없어,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니 어떻게 노조법 안에 노사협의회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을 파고드는 거고, 실제로는 옛날에는 노동조합법에 있다가 그러다가 독립을 합니다. 1980년대. 그렇게 해서 노사협의회가 나중에 독립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헌헌법에 단결권이 없다. 이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자, 문제는 쉬웠는데 1번은 맞췄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동그라미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죠. 여기 나오는 지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7번 갑니다.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옛날에 나왔으면 이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쉽습니다. 딱 하나만 비준하지 않았어요. 뭐? 배고.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 교재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해설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해설지에 제가 표를 그려놨거든요. 해설지 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6페이지 보시면은 표 하나 보이시죠? 표 하나. 그 표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협약번호 105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돼 있죠. 자, 이 협약의 이름입니다. 시험 문제가 105라고 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105 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만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강제근로 폐지 당연히 강제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걸 왜 비준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나라 국내법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 정신은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법과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것만 비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비준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문제 패턴이 앞에 있는 분류 부분 있죠. 분류 부분에서 표에 보면 표 제일 앞 칸이 분류라고 돼 있죠. 그 분류 부분에 C라고 돼 있는 부분들 있죠. 요게 핵심 협약이에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가 다음 중 ILO 협약 중에 핵심 협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C라고 돼 있는 것들을 외우시면 되고 특이한 게 최저임금 C가 아니죠. 핵심 협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최저임금도 당연히 핵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숙달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분류 부분에서는 C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X인 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쉬웠죠?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105 이게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문제 또 가시고 자,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맞춘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그 유퀴즈 보다 보니까 혹시 이말년 작가 아세요? 웹툰 작가? 그분이 그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맞추잖아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거 안 보시는데 저만 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그 만화가 시대별로 되는 거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말년 작가 맞추면서 이거는 진짜 각오하고 냈다고 도저히 못 맞추는 문제 냈는데 자기가 맞췄다고 막 환호하거든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말씀드려 보면요. 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요거는 파견이 뭔지 아시죠? 파견은 자, 여기가 저를 부려먹는 회사, B가 저를 고용한 회사, 갑이라는 근로자는 B 회사에 채용이 됐고 근무는 A라는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파견 근로입니다.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 다르고 부려먹는 사람이 다른 게 파견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립니다. 단점은 근로라고 하는 것은 부려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채용한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임금에 대한 책임도 지고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근로기준법 책임도 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채용한 사람과 부려먹는 사람이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을 깨트리는 게 파견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 일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임시적인 고용이 대응이 됩니다. 이럴 때 파견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 직원 중에 누군가 아파서 병휴직을 1년 정도 갔어요. 근데 이 1년 동안 그럼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임시적인 근로가 필요하다. 이럴 때 파견을 써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전문직들을 파견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고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견이 허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견이 제일 먼저 허용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간제법 있잖아요. 기간제법은 가장 최근에 제안이 됩니다. 기간제법은 자, 옛날에 기간제법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게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하잖아요. 1년 이상 근로하면은 오히려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갔을 때 기간제 근로자로 쓰면 그 회사 나쁜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전에 옛날 옛적에는요. 너무 하루 자고 나면 다음 공장이 또 생기고 또 일자리 생기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요 직장에서 평생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 생기면 빨리 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해. 이러면 이게 강제 근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그럴 때는 지금과 다르게 하루하루마다 일자리가 막 생길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노동을 시키는 것이 불법이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 IMF 터지고 그다음에 2000년 이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자유주의 막 생기면서 이제부터는 채용하지 않고 임시로 근로자를 쓰면서 일 잘하면 1년 더 연장, 1년 더 연장. 평생 정직원이 되지 않는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이 기간제법이 가장 늦게 입법이 됩니다. 이 법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공무원과 고용이 있는데 자, 노동조합은요 교원부터 먼저 풀어줍니다. 그 다음 공무원으로 가요. 이 스토리는 자, 공무원 중에는 어떤 공무원이냐 생각해 보시면 누가 있죠?
공무원 중에는 그냥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 중에는 경찰도 있죠. 소방도 있죠. 군인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쟁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프랑스 같은 데 보면 경찰 막 시위하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선생님들은 노동조합 만들어도 이분들은 파업을 한다 한들 단체 행동을 한다 한들 사회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죠. 물론 학생들이 교육 못 받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건 교원부터 먼저 노동조합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풀어주게 되는 역사의 흐름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두시고 자, 파견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교원이 풀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풀리고 기간제법은 최근에 와서 입법이 됐다. 이렇게 스토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리얼, 디귿, 니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밑에 자, 이 프린트 한번 보세요. 6페이지 프린트 보시면은 나오죠. 6페이지 보시면은 자, 파견법은 98년도가 IMF 막 터졌을 때 그때 이유인데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자, 다음에 기간제법은요. 2006년 12월 21일이라고 돼 있죠. 지금은 해설지 보고 있어요. 해설지 6페이지에 8번 문제 보면은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이시죠? 자, 이걸로 숫자를 지금 한 번 더 보자는 겁니다. 자, 니은은 기간제법이에요. 기간제법은 2006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유다. 이렇게 보셨고. 다음에 공무원 노조는 2005년도, 그다음 교원 노조는 1999년 이렇게 돼 있죠. 이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감을 좀 잡자는 겁니다. 파견이 제일 먼저 열렸다. 다음에 교원 노조, 교원은 파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은 공무원, 교원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럼 공무원 풀어주자. 기간제법은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와서야 이슈가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쓰지 마. 이렇게 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지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이 문제 오답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문제도 정말 풀기 힘든 문제죠. 다음 9번 갑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골라라. 또 나왔어요. ILO 협약. 근데 이번에는 비준 안 한 거 골라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비준한 걸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강제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강제근로 중에서도 배구원은 아직 비준 안 됐죠. 자, 29호는 비준했습니다. 다음에 뭐 공업상업 이거 헷갈리시죠? 그냥 근로감독. 자, 근로감독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근로감독관은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요? 국가공무원이에요? 지방공무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도청, 시청에서 뽑아요? 아니면은 그 국가 단위에서 뽑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공무원 응시생이 아닌데 제가 이런 걸 물어보니까 실례였는데 국가직으로 뽑아요. 국가직 9급 공무원, 국가직 7급 공무원을 뽑고 국가 단위 뽑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 보낼 수도 있는 게 국가직이잖아요. 근데 지방직은 지방 단위에서 뽑는 거예요. 잠깐 좀 썰을 풀어보면 소방공무원들은 뭐였을 것 같아요? 옛날 지방직이었죠. 근데 지금 국가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한대잖아요. 그럼 지자체 중에 큰 지자체는 장비 되게 좋아요. 사람도 많고. 근데 작은 지자체 가잖아요. 장비가 안 나와요. 옛날 3대째 내려입는 소방 방수복 막 이런 거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직인데 뭐 지방에 불 안 납니까? 지방에 교통사고 안 납니까? 다 나잖아요. 근데 지방직엔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인원도 열악하고 장비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총괄 체계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자, 이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근로감독관들이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지사가 지방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방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국가에서 안 된다 그거 이렇게 하면서 반박했던 논거가 뭐냐면 ILO 협약에서 근로감독은 국가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지방직으로 운영 못한다. 이렇게 해서 반박하거든요. 이렇게 썰을 기억해 두시면 쉽게 더 맞추겠죠. ILO 협약 중에 근로감독에 대한 거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게 비준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시면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좋은 얘기죠. 노동조합 만들어. 그 다음에 단결차 만들 수 있도록 해. 이거죠. 최근에 비준됐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남녀 근로자 동등 보수.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지 마. 이것도 비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노동 철폐.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적어도 13세 이상. 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연소자가 할 수는 있지만 제한들이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아동노동 철폐도 우리 법에 들어와 있죠. 자, 다 비준돼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다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못 맞춰요. 여러분 틀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못 맞추는 거고 그냥 반복해서 보는 게 답이다. 왜냐하면 암기잖아요. 있는 조문으로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 봐야 되고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셔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 주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까 바이마르하고 숫자가 뒤집어지죠. 바이마르는 1919. 그 다음에 아예로 우리가 가입하는 건 1991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니은 갑니다.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노조법에 노사협의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제가 독립할 때 80년대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이 만들어지면서 노사협의회가 독립을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근데 일단 답은요, 요거 맞다고 보이거든요. 맞다고 시험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어요.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했다라는 부분이, 노사협의회는 아까 앞선 문제에서 뭘 봤습니까? 노조법에 명시된 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노사협의회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 이 가답안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과적으로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기출문제 답안이 나올 때는 이 지문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됐다. 맞습니다. 근데 노사협의회가 그러면 처음으로 생긴 거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노사협의회는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냐? 노조법에 있었다. 그러다가 독립한 게 1980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끊어서 해주시고, 아마 이 니은이 맞다고 정답이 발표됐던 이유에는 아마 노사협의회 처음 만들어졌다. 이런 취지로서 해석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문장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부족해 보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디귿 갑니다. 자, 아까 2005년도에 공무원 노동조합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다음 53년에 제정된 노조법에는 사용자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라고 돼 있죠. 자, 53년 또 한국전쟁 시기였죠. 자, 이때 아까 금기법 노조법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연역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53년, 63년, 그 다음에 86년 이렇게 세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53년에는 처음 이제 노조법이 만들어지는데 부당 노동 행위 제도가 뭐냐? 노동조합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 탄압하지 마 이거였죠. 근데 노동조합도 예전에는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부당 노동 행위를 노사 모두 처벌했던 시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처벌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게 이 부당 노동행위 처음 53년도는 미국 걸 좀 뺏겨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노사 모두 처벌했던 게 요 53년입니다. 자, 그러다가 63년 되면은 여기서는 노조가 빠지게 돼요. 사용자만 처벌하게 됩니다. 그 다음 86년도도 여전히 사용자만 처벌하는데 이렇게 주어들의 변화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3년도에는 맨 처음 뭐 했냐면 직벌주의라고 그러는데 처벌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63년도에는 원상회복주의로 갔다가 원상회복주의는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86년도 가면 어떻게 되면 직벌주의하고 원상회복주의가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하면 사용자는 지금 형사처벌 받아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가 반성문 쓰세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원상회복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 교재에도 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들이 바뀌는 거. 예전엔 노사 같이 처벌했다. 부당노동 행위 노조도 하지 마. 63년도에서 빠진다 노조는. 그러다가 86년도도 계속 사용자만,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벌 원상, 직벌 원상회복 둘 다 병용되는 이 흐름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년도 시절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위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문들은 다 맞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고, 10분 쉬었다가 또 똑같이 문제 푸시고 해설 듣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